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추석 명절 흥겹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추석을 맞아서 마련한 생생 인터뷰에서는요, 한가위에 어울리는 즐거운 소식과 함께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인기를 이어가며 화제가 되고 있는 애니메이션이죠. K-팝 데몬 헌터스 이야기인데요. 스크린 속에 담긴 우리의 전통 문화가 어떻게 외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실제 이 한국 여행과 소비로 이어지는지, 한류의 새 흐름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모정 톡톡상담소 슬기로운 법률 생활에서는요, 우리와 함께 명절을 보내고 있는 다문화 가정 이야기 나눠봅니다. 해마다 다문화 가구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오늘은 다문화 가정의 핵심 구성원인 결혼 이민자들이 행복하게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법률 정보들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계속해서 청취 부탁드립니다. 저희 방송은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전 세계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죠. 이 첫 장면부터 조선시대의 건축과 의복을 정교하게 고증해서 눈길을 끄는데요. 영화 곳곳에 녹아든 우리 전통 문화가 민화와 놀이개 같은 요소를 통해서 외국인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추석을 맞아서 마련한 생생 인터뷰에서는요, 김헌식 문화평론가와 함께 이 캐대헌에 담긴 전통 문화의 매력, 또 이를 통해서 확산되는 한류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이 K-팝 데몬 헌터스 인기가 어마어마한데, 이 계기로 외국인들이 우리 전통 문화에 정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에다가 스스로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전통 문화, 미술에 관련돼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 영상이 크게 화제가 됐는데 40분 분량이거든요. 여기에서는 민화, 놀이개, 호작도 등 전통 예술과 그림을 이제 영화 속 장면과 그림을 같이 이렇게 분석한 게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무엇보다 영화 속 무당 복식에 대해서 박생광 화가의 무당 그림과 직접 비교하면서 색채의 생동감, 의상 디자인, 주제 흐름이 박생광 작품과 강한 유사성을 보인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또 건무가 빠질 수 없는데요. 이 18세기 건무를 그린 쌍검 대무도와 영화 속 첫 번째 데몬 헌터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660년경부터 시작된 이 전통무의 건무와 군모인 전립까지 세밀하게 고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 댓글이 또 쭉 달렸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인보다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어서 놀랍다라는 댓글도 있었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김구 선생의 백범일치 구절이 많이 인용되기도 했고, 심지어 참 친근한 단어도 보였는데요. 구오빠, 이 구오빠라는 거는 김구 선생을 구오빠? 뜻하는데, 자랑스럽게 바라보시다가 어라, 여기까지 본 건 아닌데 할 정도로 외근대 전통문화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또 재치 있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가장 화제가 된 걸 꼽자면 이 조선시대 궁궐 왕좌 뒤에 놓였던 병풍이죠. 1월 오봉도라고요. 그래서 1월 오봉도가 이제 몇몇 장면에서 나오거든요. 이제 임금이 실제로 앉아있던 그 자리 뒤에 1월 오봉도가 있기도 하고, 극 중에서 헌트릭스 멤버들이 이제 공연하게 되는데, 그 공연의 무대 뒤에 1월 오봉도가 전면에 비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1월 오봉도는 그냥 말 그대로 1월, 그러니까 해와 달, 그리고 오봉은 5 봉우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임금이 앉아있고 그 뒤에 그 병풍이 있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자연의 어떤 불변의 그런 존재와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이렇게 올렸어요. 조선시대 왕자 뒤에만 놓였던 이 그림이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루미 캐릭터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것은 그녀의 K-팝 로열티
그러니까 왕과 같은 어떤 존재를 뜻한다. 왕을 질시할 수 없어 만들어진 이 그림처럼 루미도 접근하기 어려운 존재로 그려진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네. 요즘에 또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 호작도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애니메이션에서 진우의 동반자인 호랑이와 까치가 나중에 루미하고 또 같이 이제 소통하고 친하게 되는데요. 네. 까치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 까치는 메신저와 행운의 상징이고 호랑이는 악령을 쫓는 수호자 역할을 한다. 네. 또 민화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조선시대의 사회계층에 대한 비판을 담은 장르화다. 호랑이는 어리석은 상류층, 까치는 영리한 서민을 상징했다라는 해석까지 덧붙였고 네. 그리고 전통 색채까지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에게는 익숙한 오방색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청색은 동쪽 하늘이고 적색은 남쪽 불, 황색은 중앙 땅, 또 백색은 서쪽 금속, 흑은 북쪽 물이다. 이렇게 5가지 색이 애니메이션 전반에 걸쳐서 이제 적용이 됐다라는 상세한 분석까지 했고 네. 이 외에도 다른 채널에서도 사자보이즈의 배경이 되는 저승사자, 도깨비, 한국 민속 설화를 소개하기도 했고요. 네. 또 한복과 1월 오봉데이까지도 다양하게 설명하는 그런 채널들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예전에 한번 들었던 어릴 때 뭐 네.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이렇게 오랜만에 꺼내주면서 네. 복습하는 기분으로 그렇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한국적 요소가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놀이개와 관한 네. 이런 묘사도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사실 언론에는요, 이 호작도, 호랑이, 까치, 그리고 저승사자, 갓, 그리고 1월 오봉도 이런 걸 많이 이제 설명을 하는데 네. 세계 최초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이제 분석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극 중에서 보면은 한트릭스 멤버 루미와 미라 그리고 조이가 네. 등장하는데 반바지에 네. 놀이개가 달려 있습니다. 오호호. 근데 멤버들마다 다 다릅니다. 아하. 그래서 국화 매듭, 생존 매듭, 나비 매듭 이런 것이 이제 사용이 되는데 네. 벌 매듭도 있고요. 루미의 경우에는 보라색으로 꼼꼼하게 당초무늬 매듭이 십자형으로 이 동서남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루미, 네. 예, 그리고 끝에 꽃처럼 매듭이 맺혀 있고요. 네. 작품 내용 중에 황금 혼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혼문이라는 거는 선한 영적인 어떤 기운을 가지신 분들이 사악한 기운을 막기 위해서 합심하는 그럴 때 이제 혼문이 생기는 건데 혼이라는 거는 우리말들이 영혼을 뜻하고 문은 드나드는 문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미라의 경우에는 놀이개의 전체 색깔은 분홍색이고요. 네. 분홍색을 연상할 수 있듯이 하트 모양의 매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이게 우리가 전통적인 요소뿐만이 아니고 하트는 이제 서양에서 건너왔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같이 융합시키는 것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전통의 놀이개는 여름에는 은이나 옥, 또 봄, 가을에는 밀화나 호박 등을, 겨울에는 금을 달았는데 네. 여기에 루미는 보라색 계열의 비추대 꽃 모양의 보석을 달았고요. 네. 또 테마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방울종을 제법 크게 달았습니다. 어허. 미라는 방울이 상대적으로 작지만은 진 분홍색의 큰 보석을 하트 모양으로 보여주고 굵은 봉수를 양갈래 머리를 이렇게 딱딱 내린 것처럼 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조이는 띠돈 부위에 종을 2개나 달고 있는데 독특하게도 장수의 상징인 거북이가 하나 딱 달려 있어요. 왜 거북이일까요? 그 놀이개 이렇게 거북이 캐릭터. 그러니까 요즘에 네. 이제 젊은 세대들이 캐릭터 좋아하고 네. 이렇게 피규어 좋아하니까 그렇죠. 캐릭터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아하. 그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새긴 띠거리에는 토끼 등의 캐릭터가 또 다시 또 들어가 있습니다. 오방색 가운데 빨간색, 노랑, 파랑의 3가지 색상의 천으로 장식해서 균형을 또 맞추기도 했고 네. 특히 바지에 착용한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 되게 전통적으로는 주로 이제 윗 저고리에 다는 경우가 놀이개를. 상당히 많고 이게 길게 그렇죠. 늘어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반바지에 놀이개를 딱 하니까 굉장히 시그니처로 그러니까 자기를 상징하는 그런 물건처럼 이제 보이니까 결국 전통 문화를 현대화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이 놀이개 하나에도 굉장히 꼼꼼하게 세밀하게 막 구현을 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 작품을 볼 때 놀이개 한번 꼼꼼하게 보세요. 그러면 아마 뭐 이렇게 이런 거 놀이개를
작품화하거나 또 뭔가 만들어서 팔고 싶다는 분들은 상당히 영감을 얻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진짜 세세한 그런 어떤 장신구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많은 연구와 네, 맞아요. 고민이 있었다는 걸 느끼게 해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요즘에 N차 관람이라고 그러죠. 네네. 계속 돌려보게 되는 거예요. 와, 이거 하나하나 볼 때마다 너무 세밀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서 이제 더 놀라고 더 보면 볼수록 볼 때마다 새롭게 알게 되는 이제 지식과 정보가 많다 보니까 네. 결국 뭐 반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놀이개만큼이나 또 눈에 띄었던 게 이 등장인물들이 퇴마사로 활동을 하면서 사용하는 무기들 네. 여기에도 그 그렇습니다. 양식이나 문양이 이 무기에 대해서도 들어가 있어요. 분석한 게 없기 때문에 이것도 세계 최초라고 저는 아하, 생각하는데 예, 기대됩니다. 미라의 무기를 보면은 기본이 월도, 곡도, 창, 무당 지팡이, 무녀 지팡이들이 있습니다. 예. 대개 미라의 무기는 미라가 사실 좀 약간 굉장히 외향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기도 굉장히 많고 네. 심지어는 무기가 굉장히 길어요. 예. 긴 손잡이가 있는 그래서 긴 창의 월도와 곡도를 결합하는 듯한 이것도 두 가지 유형이 있고요. 그래서 가장 무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미라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또 무녀 지팡이 같은 경우는 이 세 개나 됩니다. 모두 방울이 달려 있기도 하고요. 네. 또 조이의 무기에는 기본 칼이 있고 신칼 그리고 뼘창 무당칼 사슬 달린 칼이 있는데 네. 여기서 주목을 받았던 게 바로 신칼입니다. 제주도 신칼을 기본으로 해서 조이의 무기를 완성했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 네. 이 신칼은 영적인 의식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무당부채, 선녀부채 그래서 화려하고 우아하지만은 매서운 그런 어떤 느낌도 가지고 있고 네. 또 무서운 채찍 같은 느낌을 주는 사슬 달린 칼까지도 이제 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라나 조이가 이렇게 좀 다양한 무기들을 사용한 데 반해서 이 루미 같은 경우에는 사인검을 네. 쓰잖아요. 네. 사인검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볼까요? 사인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이제 보도에서는 좀 부족했는데 네. 여기서 사인검에서 인검은 호랑이 인자에다가 우리 칼검자입니다. 그러니까 호랑이 칼, 호랑이 검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사는 뭐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숫자 넷입니다. 그래서 호랑이 넷을 가리키는데 그럼 호랑이 네 마리냐? 그건 아니고 호랑이 해에, 호랑이 달에, 호랑이 날에, 호랑이 시에. 그래서 이 호랑이가 네 번 겹치는 때에 만든 칼인데 이런 사인이 딱 들어맞는 그런 날은 12년에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12년에 한 번 만들 수 있는 칼입니다. 귀한 칼이네요. 네, 그리고 앞서서 뭐 호랑이에 대해서도 뭐 약간 삼류증 상장이나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호랑이는 사악한 기운, 악령을 물리쳐주는 벽사 역할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인검은 왕실에서 쓰는 칼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12년에 한 번씩 만들 수 있는 칼을 네. 이제 아무나 쓸 수는 소지할 없겠죠. 수 있는 곳은 왕실밖에 없다고 네. 생각이 들고 그런 칼을 만들 때도 장인이 목욕제기하고 삿된 거 보지 않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귀하겠는데 이 칼을 바로 주인공인 루미가 휘두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거는 정지 화면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일본 만화 이런 거 보면은 뭐 광선을 발사한다든지 뭐 칼을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빛이 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냥 화려하게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사인검이 부딪힐 때 그 빛을 이제 이펙트 효과라고 하거든요. 두 가지 유형입니다. 단청 무늬로 광선이 나와요. 빛이 나와요. 빛조차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혼문실과 음파가 융법자로서 오방색이 또 같이 결합해가지고 나오는 또 효과가 있거든요. 그거 보고 좀 깜짝 놀란 거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화려하게 빛 처리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여기에도 우리 전통 문양이라든지 또 색깔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 또 이외에도 석장, 쌍검, 각궁이 등장하는데 석장은 승려들이 주요 이제 지팡이로 사용을 했었고 쌍검은 김명윤 유품 쌍검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실제 고증을 했고요. 또 각궁은 또 당연히 우리 전통 활 정말 정확하고 강력하게 멀리 들어가서 정확하게 꽂히는 그 화살까지도 고증을 했다는 거죠. 야, 진짜 이렇게 화면을 멈춰놓고 봐야 눈에 보일 정도의 그런 세밀한 어떤 효과까지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제가 봤을 때
한 학기 수업을 해도 대학교에서 왜냐하면 분석. 부분 이제 장면을 끊어가지고 그렇죠. 정지해가지고 네.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정말 심도를 이제 기울였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전통 고증의 그 세밀함에서 나오는 그런 큰 의미와 또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요즘에 절대 가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한동안 우리가 행태 경제학이 유행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숫자와 그 글자를 인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품 마케팅을 하면 소비 증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마케팅 홍보 효과가 있어. 근데 네. 최근에 그 한 학자가 자신이 20년 동안 연구한 거를 이제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정보가 너무 공개돼 있기 때문에 아하. 뭐 숫자나 문자 이렇게 이렇게 약간 디자인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럼 결국엔 뭐냐면 절대 가치가 있어요. 대체 불가능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네. 마찬가지로 전통 문양 특히 전통 문화 같은 경우는 대체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벨트 베냐민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가짜, 그러니까 기술 복제 시대가 될수록 진품에 대한 아우라는 더 증가할 것이다. 커진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국에요.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품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죠. 진짜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K-POP 데몬 헌터스에 관련돼서 이게 소니 픽처스가 만들고 넷플릭스가 투자 공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일부 주장도 있지만 네, 네. 결국에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작업들에 대해서 열렬하게 환영을 해줘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세밀하게 고증을 하니까 네. 계속 보게 만들고 계속 보게 되면 사랑에 빠져요. 아이고, 그렇게 되는 맞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덕분에 이런 인기 때문에 그 까치 호랑이 배지 같은 것도 엄청 판매가 됐잖아요. 사실은 앞서서 이제 넷플릭스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넷플릭스가 예측을 못한 거예요. 이 정도일 줄은. 요즘의 흐름은 무조건 굿즈를 당연히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 설마 뭐 이 정도일 굿즈가 줄이나. 이렇게 나갈 것이냐 생각해가지고 넷플릭스는 굿즈를 못 만들었고 아하.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명 깊으니까 특히 더피라고 하는 호랑이 캐릭터 나와가지고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럽게 나오잖아요. 네, 네. 어디라도 그 흔적을 좀 찾고 싶은데 팬들이 갈 수 있는 곳이 결국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와. 까치와 호랑이 굿즈로 이제 간 거죠. 근데 네. 사실 그 약간의 좀 사연이 있는데 앞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런 기념품들을 만들었을 때 네. 국정감사장까지 불려간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메이드 인 차이나가 새겨진 그런 기념품들만 판 거예요. 이래도 되겠느냐라고 아하. 하니까 이때부터 국립중앙박물관 직원들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네. 그럼 우리가 제대로 한번 굿즈를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그동안 몇 년 전부터 계속 굿즈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네. 딱 지금 시점이 맞아떨어지면서 잘 맞아서. 네. 이 까치 호랑이 배지가 엄청나게 판매가 됐고 그래서 뭐 10차까지도 다 완료가 돼서 구할래야 구할 수 없는 그래서 한 달에 몇 개 안 나갔었는데 네. 7월에만 뭐 5억 6천만 원 정도의 뮤츠 그런 판매고가 비롯했었는데 여기에 이 80회가 넘는 그런 판매고를 보였다. 그래서 7월에만 38,000개 이렇게 나갔습니다. 몇 개 안 나가던 건데. 대단한 인기입니다. 그만큼 이제 진짜. 준비를 해 놨기 때문에 네. 이렇게 반응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점 이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캐대헌 열풍이 계속 커지고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인기가 문화유산 굿즈 시장 전체로까지 이렇게 좀 확대가 되는 모습이에요. 일단 중요한 게요. 네. 그 굿즈, 특히 전통 문화유산, 전통 문양을 활용한 굿즈는 네. 대기업이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량 생산이고 네. 뭐 그 판매처도 분명히 몇 곳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응모를 할 수 있다고 해요. 물론 경쟁이 엄청나게 지금 치열해졌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능력 있고 소상공인들 혹은 소기업들이 충분히 도전할 수 있고 굉장히 정성스럽게 만들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국의 이제 박물관에서 이렇게 굿즈를 만들도록 이제 독려하고 있고 또 관련 법안
까지도. 그래서 설화와 전통놀이, 한복 등 전통문화적 요소를 기반으로 한 그런 전통융합 콘텐츠에 대해서 네. 창작, 제작, 유통, 해외 진출까지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이제 개정안이 나오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중소기업뿐만 아니고 소상공인 그리고 젊은 청년들한테도 저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디자인 잘하는 젊은 청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고무적이다. 또 해외까지 또 진출을 바로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니까 더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캐대헌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이런 뭐 굿즈 판매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만큼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도 많아졌습니다. 이 서울을 찾는 관광객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서 네. 올 7월에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36만 명이었는데요. 네. 전해의 같은 기간 대비했을 때 23%나 증가했고요. 네.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게 코로나19 이전이거든요. 네. 그때가 2019년이에요. 예, 2019년 7월 달보다도 18.2%나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코로나19 이전까지 회복해야 돼라고 그에 상응해가지고 회복하면 그래도 다행이야. 거기에 못 미쳐. 네.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 그걸 훌쩍 더 20% 가까이 뛰어넘었다라는 거고.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10만 명 정도 이제 서울을 찾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예. 특히나 이 캐대헌의 인기로 한복 체험 거래액도 30% 증가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네.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 되게 이제 많아졌고 심지어 루미 진우 팔찌 만들기, 사자 보이즈 전통 갓 키링이라는 게 열쇠고리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열쇠고리 용도만이 아니고 되게 가방이나 옷에 이제 장식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필수적으로 예, 구매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자코도 엽서 만들기, 뭐 다양한 명소, 성지순례 이런 내용들도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만들어가지고 화제가 이제 일으켜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만든 경우에는 루미와 진우가 처음 만난 북촌마을 방문하기, 또 조선시대 회상 장면이 된 광화문, 두 사람이 데이트했던 낙산공원들을 차례로 찾기도 하는 내용들이 이제 외국인들한테 크게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캐대헌 덕분에 뭐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대단한데 이게 단순히 일시적인 유행에서 그칠 게 아니고 계속 좀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거든요. 어떤 좀 방안이 필요할까요? 예전에 태권도가 세계적으로 진출을 많이 했었어요. 네, 지금 현재 네. 상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2억 명에 이르는 태권도인이 있다고 하거든요. 2억 명. 근데 그 태권도인이 해외에서 어떤 체계화돼가지고 상품화돼가지고 태권도 배우게 됐는데 결국에는 어디로 오느냐?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태권도의 고향을 가고 싶다. 그래서 국교원을 방문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국교원에 가서 좀 실망을 하는 외국인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태권도 하면 이제 당연히 뭐 태권도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생각을 못했던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찬가지로 이 캐대헌이 이렇게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불러일으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전통 문화에 대해서 잘 체계화하고 어떤 작품이나 콘텐츠들 많이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외국인한테 좀 소개하고 좀 심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하다 보면 우리가 또 스스로 전통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 걸 잘 구축을 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다움은 무엇인지 이런 거를 잘 준비해 놓으면 오히려 또 그걸 가지고 또 외국인들 다시 또 만들고 또 우리 교포들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상승 효과, 협력 효과가 있어서 충분히 미래가 이제 밝다. 이런 점에 우리는 잘 준비하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생생 인터뷰. 오늘은 김헌식 문화평론가와 함께 캐대헌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심한 오후, 색다른 정보가 필요하다면 지금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세요. 지난 금요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고 계시겠지만 아쉬움을 느끼는 분들도 일부 계실 것 같습니다. 당초 10월 10일이 임시 공휴일로 추가 지정되면 열흘간의 황금 연휴가 가능할 거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임시 공휴일 지정에 소극적이었던 까닭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경제 포커스 시간에 임시 공휴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KBS 허효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 연휴 충분히 길긴 하지만, 그래도, 금요일까지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다면, 열흘까지 최장 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임시 공휴일,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정이 되는 걸까요? 명확하게 이 임시공휴일 지정 절차가 딱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 필요할 경우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가 있고 이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우선 정부나 국회에서 임시공휴일 지정하는 게 어떻겠어? 하고 제안을 하면 담당 부처에서 경제 활성화나 특별한 국가 행사 같은 걸 이유로 들어서 이제 임시공휴일 지정 필요성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검토 결과를 가지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만들어서 인사혁신처에 보내고 이 인사혁신처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을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네.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이 이뤄지고 나서 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되면 임시공휴일로 최종 확정이 되고 관보에 게재가 됩니다. 네. 통상 2주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0월 10일이 지정하려고 했다면 9월 중순에는 공감대가 좀 모아졌어야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보니까 9월 중순쯤에 많은 언론 기사들이 나왔더라고요. 네네. 정부에서도 지정 계획이 없다. 또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도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가능성이 없어진 겁니다. 사실상 이미 9월쯤에 졌던 거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날 연차 휴가 쓰는 분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네, 열흘 휴가가 매해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장기 휴가가 있었던 게 8년 전이더라고요. 2017년에 이제 임시공휴일에다가 개천절 추석에다가 한글날까지 겹쳐서 이때가 열흘이었고 이제 8년 만에 다시 이제 열흘 휴가가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연차를 쓰자 이렇게 결심하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8월 말에 진행된 설문조사가 있는데 응답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참고를 해보면 여행 플랫폼 여기어때가 앱 이용자 642명을 대상으로 연차 휴가를 쓰겠냐고 물어봤어요. 결과는 응답자의 72.3%가 연차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난해 추석 연휴 조사 결과보다 9.2%포인트 증가한 수치여서 확실히 이번에 연차를 쓰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아예 기업 차원에서 휴가를 쓰라고 장려한 곳도 있는 것 같고 또 일부 초등학교에서 이 10월 10일을 재량 휴업일로 정하면서 아이를 돌봐야 해서 연차 휴가를 피치 못하게 써야 하는 학부모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날 쉬는 학교들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임시공휴일 지정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내수 진작을 위한 거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실제로도 효과가 좀 있을까요? 우리의 소비를 좀 돌아보면 아무래도 평일보다는 확실히 공휴일에 돈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는 주된 이유가 바로 이제 이 소비 진작, 내수 진작에 있죠. 마침 이제 지난 6월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낸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요. 제목이 이제 임시 공휴일 지정의 명암이라는 건데 이 내수 진작 효과가 두드러졌던 사례로는 지난 2015년 8월에 연휴를 들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국내에서 유행했던 호흡기 전염병인 이 메르스 확산이 이제 종결이 돼서 이 국내 소비가 쪼그라들었던 부분을 이제 다시 되살리고 또 이제 광복 70주년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2015년 8월 14일 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 지정에 그친 것뿐만 아니라 4대 고궁 같은 이제 주요 관광지를 무료로 개방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좀 면제를 해줬대요. 또 다양한 민간 기업들과 함께 대규모 할인 행사도 실시해서 국민들이 지갑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대형마트의 매출액이 그 전주보다 25%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또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니까 임시공휴일 지정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또 때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제 지난 설 연휴에는 이 효과가 좀 거의 나타나지 않은 걸로 볼 수 있어요. 올해 설 연휴가 이제 사흘이었는데 주말과 설 연휴 사이에 끼어있던 1월 27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서 이걸 6일로 이제 대폭 늘렸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이제 통상 이제 12월이나 1월, 연말 연초에 좀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설 연휴가 갑자기 좀 늘어나니까, 길어지니까 더 많은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선택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관광이 좀 부진한 게 실제로 수치상으로도 좀 드러났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 관광에 지출한 금액이 약 3조 원이었는데 이게 12월 대비 7.4% 준 거고 2024년 1월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는 1.8% 감소한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네. 이게 또 다른 보고서에서 봐도 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증가 효과가 이 한 달을 놓고 보면은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네. 이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추석 그리고 올해 선 연휴를 이제 나머지 2023년에서 25년까지의 명절 연휴랑 비교를 해보니까 네네. 임시공휴일이 낀 연휴 시작 전 일주일간 카드 사용액은 확실히 다른 명절보다 10% 이상 늘기는 했어요. 네. 그런데 연휴가 끝난 뒤 일주일을 보면 반대로 이제 많게는 8%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휴 전과 연휴에는 좀 카드를 좀 많이 긁어도 네. 연휴가 끝나면 오히려 이제 소비를 줄여서 한 달로 놓고 봤을 때는 그닥 그 사용액에 큰 변화가 없단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2023년 추석 연휴 기간에는 뭐 외식이나 이런 대면 서비스 소비가 확실히 여타 명절 대비 4.4%가 증가했지만 이제 2025년 설 연휴에는 오히려 소폭 감소한 걸로 나타났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내 소비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연휴가 이렇게 길수록 해외여행 가신다는 분들이 진짜 주변에도 많거든요. 막 공항이 엄청 북적인다는 그런 뉴스도 계속 나오고요. 네. 롯데멤버스 리서치 플랫폼 라임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지난 8월에 이제 28일, 29일 양일에 걸쳐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또 실시를 했더라고요. 예. 보면은 응답자의 47.4%가 추석 연휴에 여행을 떠난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국내 여행은 30.5%로 더 많기는 했는데 이 수치가 이제 지난해보다 20.6%포인트 늘어난 거고 네. 해외여행은 16.9% 이것도 이제 지난해보다 10.5%포인트 증가를 한 겁니다. 네. 실제로 이제 명절같이 긴 연휴에 해외여행 수요가 더욱 집중이 되는데 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때 인천공항을 통해 이제 나간 해외 여행객이 120만 4천 명으로 집계돼서 이게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120만 명. 네. 네.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지난 설 연휴에는 인천공항 국제성인 이용객이 210만 명을 훌쩍 넘겼는데 이번에는 이것보다 더 많을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연휴 때마다 해외로 나가시는 뭐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때 이 생산에 좀 차질이 생기고 아무래도 인건비 부담도 증가한다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쉬게 되면 조업 일수가 줄어드니까 생산과 수출도 자연히 좀 줄어들겠죠. 네. 이번 설 연휴를 또 예로 들게 되는데 이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이 1월 설 연휴가 토일, 월화, 수목 이렇게였으니까 조업 일수는 평소보다 나흘 줄어들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1월 조업 일수가 20일에 그쳤고 그 결과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0.2% 줄어든 491억 달러에 머물렀다. 네. 산업 생산 역시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전적으로 임시공휴일 영향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지만 어쨌든 전월 대비해서는 1.6%,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3.8%가 감소했습니다. 네. 이번 연휴에 만약에 이제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추가로 지정을 했다면 조업일수는 약 16일로 줄게 돼서 한 달 중에. 네, 그러면은 뭐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6일 적어지게 되고 예. 이 정도면 뭐 생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그러네요. 나오고 있죠. 크겠네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지난해 12월에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고 이제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취업 의사도 없는 청년들이 니트족도 많아져서 네.
이게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인구수가 줄어들었는데 또 1년 중에 쉬는 날이 너무 많다. 이러면 생산에 있어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상 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 말고는 이 임시공휴일 지정된다고 해도 쉬기가 어려워서 네. 혜택이 일부에만 집중된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잖아요. 네,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게 되면 이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게 되거든요. 네. 이 말인 즉슨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 사이에 불평등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네. 이게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취업자 2,858만 명의 약 29%, 1,000만 명에 달하는 분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라서 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여서 네. 이분들에게는 임시공휴일 지정이 딴 세상 이야기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이런 차별 지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법적 공휴일을 늘리자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그렇고 이제 또 임시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 5인 이상 사업장은 정해진 월급을 모두 지급하고 또 통상임금 1일치에서 50% 가산된 150%를 휴일 근로수당으로 줘야 그렇죠.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영세사업주의 경우에는 이 임시공휴일 지정이 전혀 반가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이런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프랑스에서는 이 정부 주도로 공휴일을 줄이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네, 이 프랑스의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네. 이게 정부 빚이 GDP의 113%가 넘고요. 오호. 재정 적자는 GDP의 6.1%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전 총리가 되어버린 프랑스와 바이루 당시 총리가 지난달에 이제 연중 11일 법정 공휴일 가운데 이틀을 줄이자. 그래,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안 기조를 발표하면서 이제 이 법정 공휴일 이틀을 없애면 우리 돈으로는 약 6조 7천억 원의 세수가 확보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즉각 반발을 했고 이제 네, 또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없애려고 하는 공휴일 중에 하나가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승전기념일을 폐지하자고 하는 거여서 이게 나치 독일 항복일이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걸 없애려고 하냐 네. 하면서 비판이 무척 거셌습니다. 야당에서도 이제 마크롱 정권이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에게 더 일하라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네. 이 공휴일은 공공지출이 아닌 문화적 체계다. 이렇게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단 이 공휴일 축소 때문은 아니겠지만 이 총리는 국회의 불신임을 받고 퇴진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퇴진까지. 네. 네. 이런 이 논의 연장 성산에서 이 현재 공휴일 방식을 좀 바꾸자는 얘기도 있어요. 특정 날짜가 아니라 요일로 지정하자 이런 주장인 거죠. 네, 이게 미국에서는 월요일 공휴일법이 있다고 하고요. 네. 일본에서는 해피먼데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정 날짜를 공휴일로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월 첫째 주 월요일처럼 특정 요일을 지정해서 쉬자 이런 제도거든요. 네. 기획재정부에서 이거와 관련한 연구 용역을 발주해서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네. 이 한국인사행정학계 요일제 공휴일 도입 등 휴일제 개선 방안이 그것인데요. 네. 이 보고서를 보면 월요일 공휴일이 제도적으로 지정될 때 가계 소비 증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 이 연속된 휴일은 국내 여행 수요를 촉진하고 또 이에 따른 숙박, 외식, 교통, 문화 소비 확대까지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네. 경제적 파급 효과를 유발해서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월요일 공휴일 도입 시에는 하루 소비 지출액이 약 2조 1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됐거든요. 네. 이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로 살펴보면 월요일이 공휴일일 때 개인 소비가 평균 10% 가까이 늘어나는 경향도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도 쉬게 하고 내수도 같이 진작시키려면 공휴일 요일 지정제도 앞으로 좀 사회적으로 논의해 볼 만하지 않나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 임시공휴일에 뭐니 해도 가장 큰 이 긍정적 효과라고 하면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부분일 텐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 노동 시간이
유독 좀 긴 게 사실이잖아요. 네, 과거에 비해서 뭐 이제 이른바 워크앤밸런스 워라밸을 많이 찾아가고 있긴 하지만 네. 아직도 뭐 G7이나 OECD 평균과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노동시간 긴 편이 맞거든요. 네. 2023년 기준으로 G7 평균 노동시간이 1년에 1,599시간이라고 하고 네. OECD 평균은 1,742시간인데 비해서 네. 우리는 1,872시간입니다. 와, 진짜 일 많이 해요. 네,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1년에 130시간 더 일하는 셈이고 네.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2주 정도 더 일하는 셈이겠죠. 네, 사람들의 의식과 문화가 바뀌고 있어서 이 휴식권 보장을 확대할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고 이 대체공휴일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있다는 점에서 이 임시공휴일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분은 확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경제 포커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KBS 허효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자동차 이용이 많아지는 연휴를 맞아서 연휴 자동차 정보 마련돼 있고요. 또 청취자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월요일 코너 슬기로운 법률 생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문화 가정 이야기로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결혼 이민자가 알아두면 좋을 법률 정보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이동 인원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서 이 도로 정체가 또 만만치 않은데 특히 오늘 이 귀경길이 가장 붐비는 날입니다. 또 늦은 귀성 차량, 또 나들이 차량까지 합쳐지면서 도로 양방향이 원활하진 않은데요.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연휴 안전운전을 위한 자동차 관리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은 이번 추석 어디서 보내실까요? 예, 저는 본가가 서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에 미리 올라왔거든요. 예, 그래서 역으로 이제 귀성 귀경길에 오르다 보니까 반대 차선이 늘 훨씬 혼잡한 상황을 목격하고 있고요. 네. 가끔 발생하는 사고 또는 고장 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극심하게 막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장거리 운전 중에 차량에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명절 기분까지 다 다운되는 거 이런 거 이제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안전점검과 정기적인 오일, 각종 필터류 교환 등은 미리 마치고 출발하면 좋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뭐 연휴 전날 뭐 연차나 월차를 내가지고 하루 전에 차량 점검하고 출발하는 분들 제 주변에도 실은 많거든요. 네네. 근데 예전에 제가 경험을 실제 했던 건데 오일 교환 등은 출발 전날 하지 마시고 며칠 전에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미리. 왜냐하면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각종 카센터나 정비업소가 명절에는 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또 운행 중에 만약에 고장이 있으면 견인하거나 수리하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고장났다 남들의 피해도 있을 수 있고 또 견인차가 오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차량 점검 며칠 전에 점검하는 게 좋다 이 말씀이고요. 고향으로 출발하기 전에 기본적인 사항들로는 크게 타이어, 냉각수, 네. 그다음에 배터리 이렇게 세 가지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아주 유용한 정보를 또 전해주셨는데 이 자동차 관리 요령을 그러면 한 가지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배터리에 관해서 알아볼까요? 예, 우선 배터리는 방전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렇죠. 요즘은 이제 대부분 차량 출고하게 되면 저도 이번에 7월에 차를 한 대 또 새로 구매를 했는데 네. 차가 저희 집에 도착하기 전에 유리막 코팅, 그다음 썬팅이라고 하는 틴틴이 있죠. 네네. 그리고 블랙박스 이런 게 이미 이제 영업사원이 한 바퀴 쭉 돌린 다음에 차주에게 인도되거든요. 네. 물론 이제 빌트인 캠이라고 출고 시에 장착되는 블랙박스도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최근에 블랙박스는 기능이 업데이트되면서
주차 시에 모션이나 충돌 감지 기능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상시 전원과 연결되어 있는데 명절에 고향에 도착해서 며칠간 시동을 걸어주지 않고 세워두게 되면요. 네. 혹시 좀 한 3년 이상 된 차량 같은 경우는 배터리 방전으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시동 불량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거든요. 아, 네. 그런데 블랙박스에 보면요. 전압이 몇 볼트 미만으로 낮아지면 모션이나 주차 중에 녹화를 하지 말라고 기능을 오프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최저 전압 설정을 뭐 10.8V를 11.1이나 11.2로 높여놓는 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차를 잘 아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또 고향집에 가면 아파트 같은 여러 가지 공유주택이 아니고 개인 마당이 있는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다 보면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아예 빼놓습니다. 아. 그래서 방전을 예방하고 특히 겨울철에 네. 뭐 야외에 차를 세우고 뭐 지방에 있는 청주공항 같은 데 차를 주차하고 제가 해외 출장 같은 데 갔다 오게 되면 네. 일주일에 다녀와서 시동이 안 걸리는 케이스 많거든요. 아이고, 네. 그래서 마이너스 단자를 빼놨다가 장갑으로 헝겊으로 쌓아두고 기본 공구를 차에 실어뒀다가 수동키로 연 다음에 다시 배터리를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하. 배터리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으로는 특히 뭐 블랙박스 같은 이런 전자장비 달았을 때 최저 전압 설정에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이렇게 장시간 주차해 놓을 때 뭐 고향집처럼 이렇게 뭐 개인 주택이나 마당 있고 뭐 다른 차량 이렇게 오가는 일이 많지 않다면 잠시 이렇게 전원 뽑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냉각수하고 타이어 관리 알아볼까요? 네, 맞습니다. 냉각수 같은 경우는 실제 뭐 냉각수 양을 체크하면 되고 아직은 뭐 영하로 떨어질 때가 아니니까 양만 체크하면 되고요. 네. 혹시 이제 이번 기회에 월동 준비도 하겠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냉각수에 이제 비중 같은 걸 체크하셔가지고 겨울철에 어느 점이 너무 높게 세팅돼 있을 것 같다 하면은 조금 더 보충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예. 일단은 냉각수 양이 부족해서 엔진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계기판에 이제 엔진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면서 경고가 듣게 되거든요. 네. 근데 운행을 중지하고 서늘한 곳에 정차해야 되는데 엔진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해서 시동을 바로 끄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하. 근데 그러지 말고요. 계속 켜둬야 팬이 돌면서 엔진을 식혀줄 수 있거든요. 아, 네. 예, 그리고 배터리하고 엔진 과열과 마지막으로 고장의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게 타이어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어는 특히 지금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대기 온도가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어떤 타이어에 마모등 여러 가지를 체크해서 이상이 없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타이어라고 하면은 늘 이 공기압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공기압 외에 또 관리 신경 써야 될 부분 있을까요? 예, 공기압은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침 기온이 지역별로 다소 다르지만 한 2, 3주 전만 해도 뭐 30도, 28도였던 게 20도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강원도 네. 같은 경우는 더 밑으로 떨어질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한여름에 비해서 제 차도 보니까 공기압이 10% 이상 낮아져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저는 늘 출근 전에 출발할 때도 트릭 컴퓨터 화면을 타이어 공기압으로 세팅해 놓고요. 아. 공기압이 정상인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벗어나서 한 몇 킬로 달릴 때까지 보고 출발 전에는 공기압뿐 아니라 타이어 외관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처가 나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손톱 정도 되는 사이즈가 뚝 떨어져 있을 경우 있거든요. 네. 이렇게 문제가 있나 보고 그다음 평소에 네 바퀴가 고르게 달아 있는지 마모율을 봐야 되는데요. 안쪽이나 바깥쪽에 비정상적으로 많이 달아 있는 편마모가 없는지를 봐야 되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거 공기압은 이제 트릭 컴퓨터로 살피는데 혹시 오래된 차량 같은 경우에요. TPMS를 적절한 시기에 교체를 안 했을 경우에 네. 배터리가 다 되면서 그냥 TPMS 경고등이 들어오는데 네. 실제 타이어 공기압만 정상이면 크게 중요한 기능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결국 눈으로 공기압을 확인하는 케이스거든요. 네. 그런데 발로 툭툭 차거나 눈으로 봐서 공기압 확인 어렵습니다. 그렇죠. 30% 이상 빠져야지만 눈으로 구분이 가능하고요. 네. 10% 20% 빠졌을 땐 눈으로 체크가 어려운데 네. 10% 20%만 공기압이 낮아져도 안전율은 15에서 20%까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무리한 운전, 뭐 노면과 타이어가 끽하고 마찰음이 들릴 정도의 소리가 발생하는 급출발이나 급정거, 급회전 등은 당연히 주의하실 게 필요하고 운전 중에 평소 다니지 않는 지방, 비포장길 다닐 수 있거든요. 네. 이럴 때 요철이 심한 곳에서는 좀 감속해서 천천히 다니시고요. 네. 그다음에 과속 방지턱도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니다 보니까 높은지 낮은지 감이 없을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 바닥에 충격 입을 경우 특히
최근에 뭐 많이 이야기가 되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 예. 하부 충격으로 배터리에 손상이 있으면은 어이구. 화재 위험까지 연결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과속 방지턱 상당히 주의해서 운전해야 됩니다. 과속 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같이 타고 있는 이 동승객도 조금 불편을 느낄 수 있지만 또 차량에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운전을 하셔야겠네요. 오늘도 이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인데 이번 연휴 기간 이 무료 기간 언제까지일까요? 예, 10월 4일 토요일 0시부터 시작된 이 무료 기간이 10월 7일 화요일 24시까지 나흘간 이렇게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요. 예. 지난해보다 하루가 늘어나서 96시간 동안 무료 이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참고로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요. 이제 명절이다 보니까 고향에 갈 때 또는 이제 내일이나 모레 서울로 올라가실 때 보면 가족이 여럿이 같이 운전을 하거든요. 아, 네네. 근데 고속도로에 보면 50분 운전에 10분 휴식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 운전자가 피곤해질까봐 피로해서 집중력이 떨어질까봐 나와 있는 주의 표시인데요. 네. 대개 이것들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운전자가 교대를 운전하면 쉬지 않고 해도 되지 않아? 1시간에 한 번씩 교대해서? 그렇죠. 맞는 얘기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네. 문제는 엔진도 힘들지만 가장 중요한 게 타이어입니다. 타이어가요. 차가 운행을 하면은 계속 움직이면서 내부 공기가 올라가서 뜨뜻해지거든요. 네. 한여름엔 85도까지 올라가고 가을철 겨울철에도 뭐 60도 70도까지 올라가는데 네. 이렇게 뜨겁게 온도가 오래 유지될수록 고무가 경화되면서 노화가 촉진됩니다. 경화된다는 얘기는 펑 터질 확률도 높아지고 제동거리도 길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타이어의 안전을 생각하면 최대 주행거리로는 한 200km 정도, 네. 시간상으로는 2시간 운행에 15분에서 20분 정도는 타이어가 좀 식을 정도로 휴식을 취해주는 게 타이어의 안전에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여럿이 막히는 길에서 운전하다 보면 앞차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기가스 때문에 이렇게 또 매연 같은 거 들어온다고 실내 공기로만 돌려두는 분들이 있고 창문 꼭 닫아두는 네.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여럿이 운전하면서 얘기하고 잡담하고 음식 먹고 이러면요. 그 중형급 세단 같은 경우 한 20분 정도만 지나면 네.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3,000을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3,000 ppm이 넘어가면요. 환경부의 법적인 기준이 운송수단은 1,500 ppm이고요. 네. 1,000이 넘어가면 졸음을 유발해요. 아하. 전날 충분히 낮잠까지 자고 늘어지게 쉬었는데도 졸음이 온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진 거니까 최소 15분에서 20분 1분 정도씩은 창문을 여시거나 외부 공기로 순환 모드를 변경하셔야 예. 이산화탄소 농도를 적절히 제어하면서 졸음 운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연휴 자동차 정보에 대해서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을 전문가와 함께 시원하게 풀어보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월요일엔 일상 속 법과 관련된 의문점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슬기로운 법률 생활 천수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추석 연휴가 시작된 만큼 가족분들과 함께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중에서는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한국에서 결혼을 통해 다문화 가정이 된 가정도 많죠. 네.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구 수는 43만 9,034가구라고 합니다. 네. 2023년 기준으로 다문화 혼인도 한 해에 2만 431건, 다문화 출생은 12,150명이라고 하고요. 예. 2024년에는 초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다문화 학생들이 20만 명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국제 결혼이나 결혼 이민자 관련한 통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해당하는 법률도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오늘은 결혼 이민자가 알아두어야 할 법률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슬기로운 법률 생활 오늘은요. 결혼 이민자가 알아야 할 법률 상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가장 먼저 체류를 계속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잖아요.
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머물기 위해서는 사증, 흔히들 비자라고 하죠. 네. 이제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을 하게 되면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데요. 예. 기존의 체류 자격이 결혼 이민 비자 F6이라고 하는데 변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네. 이 비자는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고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면 F5 비자라고 해서 영주 자격으로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때 결혼 이민 체류 자격의 가장 근본적인 그 요건은 국민의 배우자로서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인데요. 네.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실태 조사를 통해서 혼인의 진정성을 심사를 하고요. 이때에는 동거 여부, 생활비 부담 여부 등 경제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서로의 신상이나 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래서 네. 실제 부부라면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부부가 실태 조사에 각자의 직업, 생활비 조달 방식 등 주요 생활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또 남편의 물건이 아내의 집에서 발견되지 않는 그런 사안이 있다고 한다면은 네. 실제 동거 사실이 없다고 보아서 혼인의 진정성을 부정하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 만약에 이 결혼 이민 체류 자격을 얻어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가 갑자기 배우자가 사망한다거나 이혼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로 관계가 단절이 되면 그 뒤에는 한국에 머물 수가 없는 건가요? 네, 그 한국인 배우자의 주된 책임으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나 네. 혹은 사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이제 혼인 단절 자격으로 체류 연장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때 혼인 파탄의 주된 기책 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아하, 네. 이제 우리나라 법원은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렇게 소송이 구분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혼 자체는 가정법원에서 한국인 배우자에게 기책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어도 네. 이 비자를 심사하는 행정법원에서는 다시 이를 판단해서 외국인 배우자의 귀책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체류기간 연장 거부가 적법하다는 판례도 있기 때문에 비자를 연장해야 될 사유가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상대 배우자의 귀책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예. 또 다른 연장 사유로는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 양육 자격으로 체류를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머물기 위해서 이 비자를 발급받는 것도 있지만 아예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결혼하게 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나요? 국적이 바로 취득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간이기아라고 해서 이 요건을 충족을 하면은 간이기아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일반 기아랑 간이기아가 있는데요. 이것의 요건은 이제 성년일 것, 그리고 품행이 단정할 것, 그리고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그리고 어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이 있을 것이라는 이제 요건은 동일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일반 기아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의 간이 기아인 경우에는 이와 네. 같은 요건이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5년이 아니라 대한민국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가 있거나 아니면 대한민국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네. 즉 3년은 외국에서 살다가 이후에 같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간이 기아가 허가가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한국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실종했거나 아니면 기타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이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네. 또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혼인 상태로 2년 또는 3년의 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혼인이나 단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 그 2년 또는 3년의 기간을 채우면은 귀화 신청이 가능하고 또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간이 기아 절차에 따라서 기아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주 기간을 산정할 때, 그러니까 적법한 체류 자격 없이 이 우리나라에 거주한 기간도 여기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나요? 체류 자격에 관한 내용은 출입국 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법원에서는 출입국 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준수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법령이라고 해서 이를 위반해서 불법 체류를 했던 사람이 기아 신청을 하게 되면 기아 불허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아가의 단순한 체류 기간을 넘어서 이제 신청자의 법 준수 의식과 품행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야,
아까 말씀 중에 품행 단정이란 요건이 있다고 하셨는데 뭐 그런 사례들 어떤 게 있을까요? 주로는 이제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상해죄로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범죄 경력이 다 있다고 해서 다 이 요건을 불충족하느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예. 범죄에 이른 경위나 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단순히 또 과실범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국적 취득을 위해 위장 결혼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품행 단정 불허가 사유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귀화가 된 경우에 만약에 배우자와 이렇게 아기를 출산하더라도 이게 이미 뭐 대한민국 사람이 됐기 때문에 자녀도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겠죠. 근데 귀화하기 전에 아기를 출산하면 이 아이 국적은 어떻게 되나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남편이나 부인 중 한 명만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녀도 대한민국 국민이 되니까요. 출생신고를 할 수가 있고 네. 또 출생신고는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가끔 외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하고 또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를 문의를 하시는데요. 예. 전에 뭐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와 호주 국적의 여성분이 호주에서 호주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혼인 절차를 마친 후에 자녀를 출산을 하고 또 호주에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국제사법이라는 게 적용이 되는데 이때 혼인 거행지인 호주에서 호주법에 의한 혼인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혼인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네. 그 아이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주에서의 혼인신고 증명서 그리고 호주에서의 출생신고 증명서 등을 첨부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예. 다만 이 경우에 출생신고를 수리한 관할 관청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혼인신고를 빨리 해라라고 체고를 해야 되고요. 네. 체고를 하여도 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감독기관의 허가를 받아서 직권으로 혼인 사유를 이제 기재하게 됩니다. 본인들이 네.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예. 주의해야 될 점은 위의 사례는 이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사례였는데 만약에 혼인신고가 어느 나라에도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 출생만으로는 아버지와 친자관계가 아이와 사이에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의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자녀가 국적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부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재혼의 경우에 이제 상대방 배우자의 아이를 이렇게 키우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외국인 배우자가 그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난 아이, 이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오고 싶다. 이런 경우에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 어떤 인도 여성분이 인도에서 인도분과 결혼을 하고 딸을 한 명 두고 있다가 이제 이혼을 하고 한국으로 오셔서 재혼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뒤에 국적 취득을 하셨는데 네네. 딸이 너무 보고 싶다고 딸을 이제 데리고 오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방법을 물어보신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때는 이제 새로운 배우자가 이제 그 인도 여성분의 딸을 입양하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를 받고 친부의 입양 동의서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친부와 연락이 끊긴 경우에는 친부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되고요. 이렇게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를 받아서 입양을 하게 되면 미성년자에게 해주는 특별 귀화를 시키는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시킬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입양을 거쳐야 되는군요. 네. 결혼 이민자가 만약에 외국에 있는 뭐 부모님이나 친척을 초청하는 경우에 이럴 때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결혼 이민자의 가족이나 친지가 대한민국을 이제 방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사증 아까 말씀드린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직접 그 국가의 재외 공간에 신청해서 사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3개월간 체류할 수 있는 단기 방문 비자의 사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초청장과 신원 보증서 등 방문 목적을 증빙하는 서류를 미리 받아서 신청하면 보다 쉽게 사증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허위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요. 거짓으로 초청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결혼 이민자들이 알아두면 뭐 좋은 법 있다면 좀 일러주시죠.
네,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영위하고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있습니다. 네. 이 법률에 의하면은 다문화 가족을 위해 국가에서 의료 및 건강 관리, 또 아동, 청소년 보육, 교육, 또 생활 정보 제공과 같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지원은 다문화 가족 지원 포털 다누리에 들어가시면 13개 나라의 언어로 된 다양한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결혼 이민자들이 어떤 법률적인 분쟁에 휘말렸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소송상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은 일정한 자격 요건 하에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네. 그다음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또 법원의 소송 구조제도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외국인 관련 사건이 많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등 일부 법원에서는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 변호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니까요. 예.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정폭력과 같은 가정 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또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문의를 하셔서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법률 생활, 오늘은 결혼 이민자들이 알아야 할 법률 상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0719님, 국적 취득을 하게 되면 성과 본을 창설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제한 없이 제가 원하는 성과 본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주민등록 등본이나 기본증명서에 성과 본이 기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네. 김해 김씨라고 하면 김해가 본가 아니고 김씨가 성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국적을 취득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이제 등본상에 미상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예. 이런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시군 읍면장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거치면은 성과 본을 창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성과 본을 만드는 것에는 좀 제한이 없어가지고요. 예. 외국 성씨도 한글 음역과 또 세본 지정 절차를 받으면 사용이 가능하고요. 아하. 그래서 지금도 태국 태씨, 독일 아하. 이씨, 대마도 윤씨 이런 식으로 자신의 출생 지역을 본으로 삼아서 네. 지금 창설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예. 제한 없이 창설하실 수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499님, 저는 국적 취득은 하지 못했고 영주 비자를 얻어서 살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태어나서 외국에 있는 어머니 불러 육아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하셨어요. 네, 결혼 이민자가 양육 지원 등을 위해서 부모님을 초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아까 이제 방문 비자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렇게 양육 지원을 위한 비자는 3년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 네. 근데 이때는 결혼 이민자가 영주 자격으로 체류를 해야 되고요. 예. 만약에 이제 혼인이 단절된 상태에서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인 경우에는 이제 결혼 이민 비자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도 부모님을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때 한부모 가정 또는 미성년자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 결혼 이민 가정은 자녀가 만 12세가 되는 해 9월 말까지 초청이 가능하고요. 예. 그 밖의 가정은 자녀가 9세가 되는 해 9월 말까지만 초청이 가능합니다. 네. 자, 7859님. 이혼을 준비하면서 자녀를 미리 고국으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하셨네요. 부모의 합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자녀를 고국으로 데려가는 경우에는 네. 이제 유아인도 심판 청구라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경우에 예. 따라서는 형사상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고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이혼 소송 중인 부부가 자녀 일방을 그냥 무조건 데려가는 경우에도 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대법원은 이제 친권자라고 하더라도 조무보가 양육해오던 자녀를 그 자녀의 의사에 반해서 자신의 집에로 옮긴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인정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녀가 학교 다니기 전 어린 경우에는 엄마가 양육권을 가진다고 오해를 하고 예. 이제 데려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녀가 어릴수록 엄마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건 또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없이
한다든지 뭐 아이를 해외로 이동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상 속 법과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슬기로운 법률 생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수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 듣고 계신데요.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듣고요. 한 끼 실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점심 식사하셨나요? 오늘 먹은 점심 한 끼, 그 안에 담긴 구구절절한 역사까지 맛보고 가시죠. 흥미진진 음식 역사, 한 끼 실록,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음식평론가 이용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민족 대명절 추석이라서 이 풍성한 음식 얘기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인 것 같은데, 일단 평론가님 식사는 하고 오신 거죠? 네, 먹었습니다. 네. 저희 친해가가 다 충남 예산이라는 작은 동네인데요. 네. 특히 이렇게 추석이면 다시마와 토란을 넣고 끓인 쇠고기국이 명절 음식으로 상에 올랐습니다. 제가 이 국을 참 좋아해가지고요. 네. 끓여서 저희 고양이랑 둘이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뭐 송편, 우리가 추석이니까 당연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만 네. 송편은 저는 의외로 소수파인 콩송편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네, 콩송편 어렵게 콩팥이군요. 구해서 같이 먹고 왔습니다. 네. 오늘은 또 뭐 날이 날인 만큼 이 명절 음식 얘기 나누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날 명절 음식 이야기 안 하면 정말 섭섭하겠죠. 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친할머니가 돼지머리 편육부터 그 산자라고 거기서 부르는데 육아죠. 육아. 네, 그리고 식혜나 다식 같은 음료, 한가류까지 전부 하실 줄 알아서 정말 잘 먹고 살았습니다. 예. 전부 이제 근데 우리 할머니, 어머니 같은 여성들이 너무 애써서 준비한 그런 음식들이었죠. 네. 그런 가운데서도 추석이면 아무래도 송편 이야기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송편을 비롯한 여러 추석 및 명절 음식들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요즘은 뭐 사실 송편 이렇게 직접 빚는 집보다는 사 먹는 집들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조상들은 언제부터 이 송편을 만들어 먹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자꾸 어린 시절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됩니다만 네. 할머니 댁에 어렸을 때 맡겨져 산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 또 방학이면 가서 한참 있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럼 이제 추석이 아니더라도 송편을 먹고 싶다 그러면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떡의 기본 공정, 즉 쌀을 빻아 고운 가루로 만드는 이 단계는 집에서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네, 집에서 쌀을 불리기까지는 하더라도 네. 방앗간에 가져가서 이제 빻아와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요즘 같은 현실에서 사실 뭐 얼마든지 하실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방앗간에 가셔서 쌀을 빻아오시는 게 뭐 간단한 일은 아니죠. 네. 그래서 송편 저는 사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요즘 파는 떡들이 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송편을 대체 언제부터 먹었을까요? 유래가 깊은 음식이 그렇듯 우리 민족이 정확히 언제부터 송편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는지 그 시기는 막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중국의 농서로 532년에서 549년경 쓰인 제민요술이라는 책에 네. 종과 열이라는 음식이 등장하는데 네. 오늘날의 떡, 특히 송편과 흡사해 이때쯤 비롯되지 않았나 추정하는 되게 오래 거슬러 올라가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 또 뭐 다른 시대에 비롯됐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고려 후기의 학자 이색이 시가와 산문을 엮어 1404년에 간행한 신문집 목은집에도 네. 팥소를 넣은 차기장떡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이 또한 송편의 일종으로 추측되므로 고려 시대에는 확실히 송편이 널리 퍼져 있었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늦게는 뭐 17세기 조선시대 때부터 먹었다. 그런 설 또한 있고요. 그러면 이 추석에 뭐 다른 떡도 아니고 왜 송편이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 의미가 있다면서요? 네, 추석에는 이제 둥근 보름달처럼 곡식이 잘 여물게 해준 이 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올해 나온 해곡식을 조상에게 대접하는데요. 네. 이때 송편은 하늘의 씨앗인 보름달을 상징합니다. 송편이 그러니까 달을 상징하는 음식인 건데, 근데 이때 달은 보름달이니까 둥글잖아요. 근데 네네. 송편은
반달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삼국사기에 쓰인 네. 의자왕의 일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 뭐 이 의자왕이 흔히 백제의 마지막 왕이라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때도 송편을 빚어 먹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예. 다만 이 백제 송편의 모양은 보름달처럼 둥그렇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656년 6월의 어느 날 네. 의자왕이 잠을 자려는데요. 도깨비불이 나타나서 네. 백제는 곧 망한다. 백제는 곧 망한다. 이러고 땅으로 숨어 사라졌다는 겁니다. 얄밉네요. 네, 그래서 의자왕이 신하들을 불러 도깨비불이 숨어든 땅을 파보라 했더니 거북이 나왔는데요. 네? 등껍질에 백제는 둥근 달이요 신라는 반달이라 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던 겁니다. 호호. 아, 이게 무슨 뜻인가 의자왕이 이제 궁금하니까 점술가를 불러 물어보니까 예. 백제는 보름달 즉 꽉 찬 나라라 앞으로 점점 작아질 것이고 신라는 반달이니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예. 이에 이제 의자왕이 격분해서 점술가의 목을 베어버렸고요. 아이고, 바른 했다고. 네, 그러니까요. 소문이 이제 신라로 퍼져서 네. 신라 사람들은 반달 모양의 송편을 빚어먹어 번창을 기원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자 송편도 반달 모양으로 통일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백제가 통일했다면은 보름달 모양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추석에 직접 송편 빚어 먹는 나라가 우리뿐인지도 또 궁금해요. 네, 뭐 비록 송편은 아닙니다만 네. 한중일 모두 음력 8월 15일에 과자 혹은 떡을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네. 일단 중국의 경우 쫑치우지에 즉 중추절이 음력 8월 15일인데요. 네. 월병이 매우 유명하죠. 네. 이 밀가루에 지방을 더한 부드러운 반죽에 견과류나 건과류 또 심지어 오리알도 넣는 등 매우 다양한 소를 채워 만들고요. 네. 보름달처럼 둥글고 온갖 모양이 새겨져 있고 뭐 그렇죠. 네. 서울에도 두 군데인가 오래된 월병집이 남아 있는데요. 추석에 송편뿐만 아니라 이 월병을 찾아 드시는 분들도 요즘은 상당히 많아요. 네.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뭐 손해 볼 거 없으니까요. 그리고 네. 뭐 요즘은 이제 서울 대림동이나 심지어 일반 마트에서도 월병 공산품 월병을 팔더라고요. 네. 네, 한편 이제 일본의 경우도 8월 15일을 주고야 즉 시보야라 하는데요. 그 뭐 시보야 밝은 달이라는 노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보야가 바로 일본의 주고야입니다. 이날은 일본은 공휴일은 아닙니다만 오츠키미 당고라고 예. 달맞이를 위한 당고, 즉 둥근 경단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예. 원리는 뭐 이제 송편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맵쌀 혹은 찹쌀가루에 뜨거운 물을 붓는 익반죽이라고 하죠. 네. 익반죽을 해서 둥글게 빚어서 뜨거운 물에 삶습니다. 뭐 콩고물을 묻히기도 하고 팥소를 넣기도 하고요. 비슷하죠.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이렇게 뭐 과자 혹은 떡을 먹고 우리도 이렇게 추석에 송편을 먹는데 이게 또 지역별로 조금씩 재료도 좀 차이가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역이 다르면 기후도 다르고 네. 농작물이 다르다는 의미니까요. 송편 또한 조금씩 다르겠죠. 예. 이를테면 강원도는 도토리나 감자가 많이 재배되니까 도토리 송편, 감자 송편을 빚어 먹는데요. 네. 이때 이제 손자국 모양을 꼭 내가지고 소박한 멋을 담는 게 특징입니다. 네. 한편 전라도 고흥 지방에서는 푸른 모시잎으로 색을 낸 송편을 빚는데요. 그렇죠. 모시잎의 고운 색이 배어 있을 뿐만 아니라 쌉쌀한 맛이 별미입니다. 네. 평안도 해안 지방에서는 떡을 모시 조개 모양으로 작고 예쁘게 빚고요. 볶은 참깨에 설탕과 간장으로 양념에 찌은 소를 넣은 조개 송편을 먹습니다. 네. 해안 지방에서 이제 조개가 많이 잡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서울은 모든 음식에 멋을 내는 지역답게 송편을 한 입에 쏙 들어가도록 작고 앙증맞게 빚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송편을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그냥 아예 떡 자체를 아주 즐겨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더라고요. 네, 이거는 제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예. 앞서도 말씀드렸듯 저희 친가에서 정말 여러 음식과 함께 떡도 참 가지가지 많이 해 먹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할머니가 방앗간에 쌀을 빻으러 가실 때 제가 항상 들어드리고 같이 갔었습니다. 예. 이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요즘에는 찾아보기 힘든 겨울의 별미 무시루떡 같은 떡들도 있고 그랬어요. 무시루떡. 네, 예. 물을 넣어서 쪘습니다. 네, 이게 맛이 참 독특한데요. 네. 뭐 이런 우리의 떡 사실 종류만도 대략 200가지가 넘는데요. 뭐 생일, 결혼식, 장례식, 명절, 제사 등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떡을 만들어서 나눠 먹었죠. 네. 뭐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는 찌는 떡, 치는 떡, 지지는 떡으로 나뉘는데요.
이 네. 떡이라는 명칭 또한 찌다와 떼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예.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 시루에 쪄서 떼어내 떡을 만들기 때문인데요. 찌다에서 찌기, 떼기, 떡이, 이 떡이가 떡으로 변해서 자리를 잡은 거죠. 예. 뭐 떡 종류도 이렇게 많다고 하니까 떡 이름 관련해서 재미난 이야기도 많다고 하던데 이번 기회에 좀 들려주시죠. 네, 알고 보면 참으로 의외의 일화인 인절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절미, 예. 네네. 조선 제16대 왕인 인조가 1624년 이괄이라는 신하가 일으킨 반란, 즉 이괄의 난으로 도읍한양을 떠나 충남 공주로 피난을 갔습니다. 예. 이 저희 친가 근처인데 이 밤이 유명한 동네거든요. 네. 하여간 여기에서 인조가 콩고물을 묻힌 찰떡을 먹게 되는데 네. 그 맛이 아주 기가 막혔던 겁니다. 어허. 그래서 인조가 떡 이름을 막 사방에 물었지만 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신하들도 자세히 아는 게 없어서 임서방이라는 사람이 반죽을 잡아당겨 잘라 만든 떡이라고만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조는 그 이야기만 듣고서 임서방이 잘라 만든 떡이라고 해서 이 떡을 임절미라 이름 짓게 되는데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약간 발음이 편한 인절미가 되었죠. 아하.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네. 생선 이면수랑 유래가 좀 비슷하네요. 아. 이 이면수도 조선시대에 함경북도에 사는 이면수라는 사람이 잘 낚아서 이름이 그대로 붙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제가 또 임시인데 마침 네네. 저 인절미 좋아하거든요. 네. 예. 아이 뭐 100일이나 뭐 돌잔치상 이런 데 많이 올라가는 떡이잖아요. 네, 인절미가 그렇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슬퍼도 기뻐도 떡을 만들어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네. 100일과 돌은 둘 다 아기의 생존과 관련이 있는 날이죠. 네. 지금이야 의학의 발달로 영유아 사망률이 2023년 기준 1,000명당 2.5명인데요. 네. 옛날엔 그렇지 않았죠. 실제로 1970년대 말에 태어난 제 동생도 생후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그렇거든요. 아이고. 네. 하여간 이 아이가 100일을 살고 또 네. 돌, 즉 1년을 살았다는 건 이러한 맥락에서 정말 기뻐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떡을 비롯한 음식을 풍성하게 차렸습니다. 네. 일단 100일에는 여러 종류의 떡을 만들었는데 의미가 다 달랐죠. 네. 일단 백설기는 아기의 무병장수를 의미했고요. 예. 붉은색 수수팥떡은 부정을 막아주는 주술적 의미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하, 네. 한편 송편 또한 백일떡으로 빼놓을 수 없었는데요. 이 송편은 속을 넣은 것과 넣지 않은 것으로 빚어서 속이 꽉 찬 송편은 지혜로움이 꽉 차라고 속이 빈 송편은 마음에 근심이 없으라고 비우라는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네. 한편 이제 좋아하시는 인절미는 찹쌀로 만들어 찰지고 단단하기 때문에 아기의 몸도 건강하고 다부지게 자라기를 기원하는 의미였고요. 네. 이러한 백일떡은 이웃집과 친척집에 나눠주는 풍습이 있었고요. 100명에게 나눠줘야만 아기가 100살까지 오래오래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네. 한편 백일떡을 받은 집은 떡그릇을 돌려줄 때 물에 씻지 않고 그냥 되돌려 주어야 부정이 아기한테 안 탄다. 이렇게 여겼거든요. 그렇군요. 네, 대신 답례로 실이나 돈을 그릇에 담아주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아기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니까 백일 잔치는 예전만큼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네. 근데 돌잔치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떡은 뭐 그대로 해서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예전보다 이렇게 떡 먹는 일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게 또 잘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요즘 떡의 인기가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워낙 떡보라서 네. SNS에서 광고만 보면 한 번씩 이제 음식평론가니까 그러면서 다 사 먹어보는데요. 네. 요즘 이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젊은 떡들이 상당히 많고 또 맛도 다들 괜찮습니다. 네. 뭐 떡이 사라질까봐 고민 같은 건 이제는 안 해도 되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예, 우리 떡보 평론가님 네. 표현이 너무 귀엽고 이렇게 떡 찾아 먹는 분들이 계셔서 뭐 떡 케이크나 이런 것처럼 시대 흐름에 맞게 또 변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참 재미있는 게요. 네. 사실 저는 떡 케이크가 떡의 저점이었고 위기를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요즘도 떡 케이크가 없진 않습니다만 네. 이게 이제 떡을 그대로 케이크 모양으로 만든 건데 실제 케이크는 밀가루 반죽에 공기를 불어넣어서 가볍거든요. 예. 그런데 떡은 쌀가루 반죽이고 기정떡 같은 발효떡 일부를 제외하면 공기를 불어넣지 않아 무겁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떡 케이크가 더 무겁고 부피가 크고 그 탓에
떡의 인기가 좀 주춤했다가 요즘 간식 혹은 식사 대용으로 개별 포장된 떡들이 나오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그러고 보니까 뭐 SNS도 그렇고 이렇게 다양한 맛을 가진 크림 찹쌀떡 네네. 이런 거 굉장히 인기던데 많이 드셔보셨죠? 아, 네. 예. 크림 찹쌀떡은 한 3, 4년 전쯤에 굉장히 유행이었고요. 아, 그런가요? 네, 지금은 이제 조금 지났습니다. 예. 당시에 엄청 먹었죠. 요즘은 이제 쌀가루와 설탕을 최대한 적게 넣고 단호박 등의 재료를 써서 식사나 간식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달지 않은 떡이 유행입니다. 그렇죠. 한편 그것과 별개로 저는 뭐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쓰이지 않았던 과일이나 초콜릿 등이 떡에 쓰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찬물 더운 물 가릴 상황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 떡도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살아남아야 되는데요. 지금 의외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추석 차례상에도 뭐 이색 송편 같은 거 많이 오르고 있다던데 그만큼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네, 추석 차례상은 늘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왔습니다. 네.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조선 후기에서 대한제국까지는 기제사와 묘제보다 사당에서 시기에 맞춰 지내는 차례가 중요해지면서 네. 차례상도 기제상처럼 변화를 했습니다. 한편 이제 일제강점기에는 복잡하고 허례허식적인 제사 문화가 확산이 되었는데요. 이는 신분제 사회에서 차별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는 계속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피하고 실용성을 추구하기 위해 차례상이 나날이 간소해지고 있죠. 네. 요즘 또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K푸드 열풍이지 않습니까? 이 떡도 그럼 이 세계인의 입맛을 좀 사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궁금한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이것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원래 이 떡의 쫄깃한 질감을 외국인들, 특히 서양인들이 원래 좋아하지 않아요. 이제 끈적거리고 달라붙고 그래서 싫어하는 건데요. 네. 그 때문에 이제 2000년대 중후반에 정책적으로 떡볶이를 세계 진출 음식으로 밀어줬을 때 말이 많았죠. 네. 그런데 여전히 이 떡의 질감이 막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K-팝의 인기로 외국 서양인들이 네. 떡볶이 등을 찾아 먹게 되었습니다. 아하하. 내가 좋아하는 한류 스타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니까 안 먹어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이것도 K-팝 덕분에 일정 부분 극복되었다는 점에서 참으로 흥미로운 일입니다. 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송편 뭐 드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송편과 같이 먹으면 좋을 음식 조합 혹시 있을까요? 네, 뭐 많은 이들이 좋아하시지는 않지만 네. 저처럼 이제 콩송편 좋아하시면 콩송편. 네.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네. 제가 먹는 거는 짠맛 위주라 단식회나 수정과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인기 많은 이제 다수의 깨 송편파 분들은 네. 단맛을 덜어줄 수 있는 커피, 아직 날씨가 좀 더운 편이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원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런 송편 비롯한 뭐 명절 음식들이 먹고 나서 이렇게 칼로리 찾아보면 이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송편 한 개가 대략 25g이라고 할 적에 25g. 50에서 70kcal 정도 되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아하. 맛있다고 그냥 계속 집어드시면 결국 과식하시게 되는데요. 네. 사실 그것도 문제긴 하지만 요즘 이제 지구 온난화로 추석에도 기온이 꽤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떡이나 전 등은 이제 쉽게 상하는 음식이니만큼 무엇보다 이제 식품 안전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안 드실 음식은 일단 냉장, 냉동 보관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네. 한 끼 실록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승환의 가족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